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해 가지고 약간 간단하게 약간 좀 설명을 해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제 정보 보안을 지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으신데 이제 다들 뭐 시스템 해킹, 뭐 웹 해킹 약간 그런 전통적인 지금까지 있었던 정보 보안들을 많이 해 오시지만 이제 가끔가다 이제 블록체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요즘에 뭐 코인이 해킹당했다, 뭐 북한 애들이 뭐 코인 거래소를 막 해킹을 했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해킹이 되는 건지 그런 거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사실 정보보안을 지망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정보보안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분야가 있고 많이 하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에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시스템 해킹 쪽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이제 뭐 그 이외에 뭐 아까 전에 그 이전 발표자분한테 질문하셨던 분 중에서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약간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약간 그렇게 그게 잘 모르시는 이유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그 분야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없고 약간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전 발표자분이 답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리스펙을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를 굳이 따라가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있게 되거든요. 정보 보안에서 특히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더 여러분이 자신이 지망하고 뭔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겠지만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보 보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더 이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워가고 약간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살이에요. 사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여러분이랑 그냥 친구처럼 지내도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저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멘토링을 진행을 할 건데 그냥 편하게 그냥 친구처럼 대해주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발표를 하셨던 분과 마찬가지로 리버스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물론 잠깐 지금은 공백기기는 해요. 잠깐 리버스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잠깐 쉬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 할 예정이고, SG라고 해가지고 그 CTF 쪽에서 이제 글로벌에서 세계 3위를 했던 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를 담당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코드게이트나 뭐 화이트 햇 CC 이런 국내 해킹 대회들이나 아니면 국제 해킹 대회에서 뭐 히트콘이나 세콘, 라인에서 열린 라인 CTF 같은 대회들에서 우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IoT랑 스마트홈에 대한 취약점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스마트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2016년에서 2019년도까지 이제 브라우저나 그런 운영체제 커널 제로데이에 대한 취약점을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부터 2021년도까지 잠깐 이제 정보보안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해킹을 하고 연구하는 걸 잠깐 멈추고, LLVM이라는 그 컴파일러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약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난독화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개발자로 잠깐 일을 했었고요. 지금 블록체인 위협 분석 전문가로 일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이거를 지금 하고 있었지만 그냥 그만두고 조만간에 아마 삼성전자 연구소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저런 취약점 연구를 많이 하면서 여러 뭐 국정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다들 코인이나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실제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죠. 왜냐하면 코인 요즘에 돈 벌려고 사람들 많이 하니까. 근데 코인이랑 블록체인은 명백하게 달라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위에서 이제 그 기반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제 가상 자산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그 기반 기술에 속하는 거고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이름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이전에 만들어지고 생성이 된 블록들과 현재 새롭게 생성되는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되는 구조를 띠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전 정보와 함께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이긴 해서 좀 깊게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머클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 자료 구조를 통해서 이제 내부에 있는 그런 블록 노드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노드 중에서 한 가지가 바뀌게 되면 이제 그 노드들을 기반으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싱된 결과가 완전히 상이하게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에서 한 개의 노드가 변조가 되면 이 노드가 변조가 됐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다. 이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위변조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원래 옛날부터 원래 그 기반 기술 자체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예전에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POW라는 마이닝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51% 공격이라고 해서 POW가 이제 하드웨어 출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출력량을 기반으로 얼마만큼의 작업을 했냐 그거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기준으로 지분을 따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가진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PC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돌렸을 경우에 51%만큼의 작업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 51%는 당연히 이제 50%도 아니고 51%면 나머지 49%는 51%의 지분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 때문에 이제 그 51%의 지분을 가진 한 사람이 블록체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지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메커니즘 방식이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블록체인은 기반 기술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약간 원론적인 보안 위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대부분의 그런 보안 위협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에서 발생을 해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이제 뭐 코인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말 자체는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별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특정한 거래를 요청을 하면 그 거래가 성사가 되었는지 성사가 되지 않았는지 그거를 참 거짓으로 구분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런 구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과 다르게 어떤 약간 튜링 컴플리트한 특성을 지닌 어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돌리고 싶다. 약간 그런 아이디어가 고안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구현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활용성이 되게 무궁무진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 거래 플랫폼 위에다가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여러 이제 이더리움 이후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은 이제 EVM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그 VM, EVM의 구조를 모방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이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파운드리나 하드햇 같은 약간 그런 테스트용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네트워크 주소를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약간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니스왑이나 여러 가지 거래소나 블록체인 상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들 뭐 다오나 되게 많아요. 이거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되게 좋을 건데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떤 거래소를 이용을 해서 코인을 스왑하거나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이제 그 앞에 있는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프론트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구현을 한 랩핑을 해주고 있는 약간 그런 인터페이스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 내부에서 처리되는 거래 과정은 실제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들어가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어플리케이션을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제 공개 네트워크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 자체에서 거래되는 내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도 있고, 이제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리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들을 이제 아무나 네트워크에 개발을 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아무나 배포를 할 수 있고 이제 아무나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개발자의 능력 부재로 인한 취약점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뭐 악성 컨트랙트를 통해 자산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뭐 앞에서 이야기했 뭐 되게 많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안전하다, 코인은 해킹당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보셨을 건데, 여기에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블록체인 메커니즘 자체의 보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는 결국에는 그거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취약점들이 많이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뒤에 내용들은 이제 약간 이런 취약점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기존 전통적인 정보 보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제가 뉴스 기사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스크린샷을 좀 떠온 건데,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해킹이 안전한 블록체인 가상화폐 아니라도 활용도 막 높다, 막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없는 이유,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북한이 뭐 거래소를 해킹을 했다, 아니면 뭐 가상화폐 해킹을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니 블록체인 안전하다면서 저게 왜 해킹을 당하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결국에는 지금 발표하는 게 목적, 그거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당연히 이제 개발자의 실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올라가는 건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 위에서 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래소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든다는 거지, 이제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건드린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무나 개발자들, 아무나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들이 당연히 만들었다 보면 충분히 보안 검토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 약간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취약점인데요. 사실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어떤 보안 이슈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할 말이 많기는 한데,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도 우리가 기존 전통적인 그런 시스템 보안이든 웹 보안이든 그런 데서 봐오던 문제점들이 일단 공통되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수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는 이 정수 오버플로우나 정수 언더플로우, 아니면 저희가 이제 도스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도스랑 디도스는 사실 맥락 자체는 다르긴 한데 디도스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고, 근데 도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전통 보안에도 있었던 이슈들이 이제 블록체인 보안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요. 다만 생태계랑 환경이 이제 기존 전통 보안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들이 맥락 자체는 같아도 이제 치명도나 초래하는 위협 자체에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몇 개를 짚고 넘어갈 건데, 이제, 이제 대표적인 유형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재진입 공격이라고 해서 리엔트런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결함인데, 리엔트런시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미 사용이 됐던 코드에 다시 재진입이 되면서 충분히 이제 상태 변수 같은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기능을 여러 번 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버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거 퀴즈인데, 이거 제가 충분히 코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다 드릴 거고,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이제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문제를 맞추시면 제가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드릴 거예요. 일단 코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랑 출금을 할 수 있는 컨트랙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옆에다 전부 다 설명을 적어 놓긴 했지만, message.value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여기 안에 있는 특정한 함수를 사용자가 호출을 하면서 그 호출하는 대가로 전달을 한 이더리움 같은 그런 자산의 총량을 표시하는 게 이제 메시지.value고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 있는 디포짓이라는 함수를 구성을 보면 이제 넘겨받은 메시지.value를 계속 누적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디포짓이라는 함수의 그 영어의 뜻 자체를 생각을 하면 예치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입금하다, 약간 그런. 결국에는 메시지.value만큼 전달한 만큼을 내가 입금을 한다는 의미고, 이 입금한
게 얼마만큼 입금이 되었는지 사용자마다 기록을 하기 위해 밸런시스라는 변수에다가 계속 누적해서 기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essage.sender.call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저수준 호출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는 이제 호출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 주소가 갖고 있는 특정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기능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message.sender.c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컨트랙트에서 이 출금 기능을 호출한 사용자가 있겠죠. withDraw라는 함수를. 이 함수를 호출한 사용자의 계좌 주소로 가서 그 계좌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함수를 호출을 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계좌 주소가 갖고 있는 특정한 함수라는 거는 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가 자신이 임의로 함수를 구현을 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함수를 이 withdraw 함수에서 호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출금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밸런시스라는 녀석에 자기 자신이 예치를 했던 금액을 다시 0으로 초기화하는 로직이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재진입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기존에 다시 사용을 했던 코드를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약간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메시지.value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규칙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뭘까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코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제가 이 코드가 어떤 내용인지 해석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입출금을 하기 위한 코드예요. 입출금을 하기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입출금을 할 때 입출금을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야지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비스에 손상을 입히려면 입금과 출금만 존재하는 기능이라고 했을 때 출금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도스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트랜잭션은 그냥 이쪽에다 이제 요청을 보내는 것 자체가 트랜잭션이니까 트랜잭션이라는 말로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연우님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시지.점 샌더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임의의 함수를 오케이. 네, 임의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밑에 있는 밸런시스라는 녀석이 0으로 초기화가 되기 전에 저희가 이 message.sender.call이라는 녀석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밸런시스가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이 내부에서 이 컨트랙트에 있는 이 withdraw 함수를 한번 다시 호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만약에 100달러를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달러를 넣었는데 그 녀석을 이제 100달러를 출금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100달러를 출금을 요청을 했고 100달러만큼을 수신을 받았지만 이제 아직 우리가 이 안에 입금을 한 잔고가 0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100달러를 다시 출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걸 계속 무한히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메커니즘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약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들이나 그, 결국 좀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결국 이런 그쵸, 무한 루프를 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지 sender.call에서 호출이 되는 함수를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서 더 이상 호출하지 않게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죠. 대부분의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 아니면 자산이 유출이 됐다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한 개발자가 코드를 잘못 구현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코드에서는 이제 withdraw 함수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밸런시스 메시지 센더에 적혀있는 이 0이라고 초기화하는 코드 자체를 이 메시지 센더 쪽 콜보다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결국 그런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들은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결함으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블록체인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저런 개발자의 실수.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아무나 만들어서 아무나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에는 거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죠. 근데 이더리움을 만든 게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해서 그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는 게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그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는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그 이더리움이라는 생태계 위에 올려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좀 예시를 하나 비슷하게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이버를 쓰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저희가 계정을 해킹당했어요. 근데 그거는 네이버의 결함이 맞겠죠? 근데 네이버에서 보안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이나 웹이라는 그 웹브라우저나 웹이라는 그 기능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털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방금 전에 리엔트런 씨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서만 생길 수 있는 결함이에요. 블록체인에서만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결함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도스나 오버플로우 같이 이제 기존 전통 보안에서 정말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결함들이 또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도스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전통 보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워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워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워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워드가 도스로 강제 종료가 돼버렸다. 아, 물론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일 다시 해야 되니까 개개인 입장에서 치명적이지.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금전적인 아니면 자산적인 손실을 입힌다, 그런 유형의 취약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달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도스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이미 이용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서비스 안에 예금을 하거나 넣었던 그런 자산들이 전부 다 동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취약점들은 대부분 이제 보스 취약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통 보안에서는 그렇게 치명적인 취약점으로 보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취약점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인데, 요거는 상품 안 주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 add랑 safe add라는 함수가 있죠. safe add라는 녀석은 안전한 함수지만 add라는 녀석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셀러 밸런스라는 녀석은 이제 uint라는 타입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의 밸류 값을 전달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셀러 밸런스가 담을 수 있는 그 자료 구조에서 그 uint라는 타입의 최대값을 넘기게 되면 이 녀석이 0으로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거는 뭐 비즈니스 측면의 문제기는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자산을 예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수형 같은 그런 자료 구조가 적절하게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을 계속 예금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산을 넣었는데 그만큼의 자산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닌 갑자기 0이나 1로 갑자기 초기화가 돼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예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예치한 자산은 1원이나 2원 이 정도밖에 예치를 안 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돼버리겠죠.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보안 결함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EVM,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는 가상 머신이 이제 EVM이거든요. 그 EVM에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버플로우 검증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있고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그거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EVM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이런 정수에 대한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됐을 때 그 거래를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구현을 해놨어요. 그럼에도 이제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EVM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주고 거래를 취소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사용자가 글로 써드리는 게 낫겠다. A라는 사용자가 100만큼을 이제 C라는 계좌에다가 이제 입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A라는 녀석이 이제 100이라는 양을 이제 C에다가 입금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B가 눈치를 챈 거죠. 악의적인 사용자에. B가 눈치를 챘는데 이제 이 B라는 녀석이 이제 A가 100을 넣으려고 하는데 C에서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1000밖에 안 되네? 1000밖에 안 되네라고 해가지고 이제 C에다가 이제 901을 넣는 거죠. 이제 B가 먼저 선점을 해서 901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C에 최대로 더 이상 이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건 99겠죠? 근데 A는 100을 넣고 싶었어요. A가 100을 이제 C에다 넣겠다고 예약을 하고 C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100을 전송을 하는 순간 C에서는 이제 EVM에서 아까 전에 설명을 했던 EVM에서 이만큼 더 들어오면 이거 오버플로우가 된다 이러면서 강제로 차단을 하고 거래를 종료를 시켜버려요. A는 다시 100을 넣고 싶기 때문에 C한테 계속 100을 요청을 해서 100을 입금을 해달라 그렇게 계속 사정사정을 하지만 B가 900일이라는 이 자산을 빼기 전에는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러면 자산을 입금을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이 경우를 이제 도스 취약점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EVM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걸러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패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직도 유효한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서 이제 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돈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은 결국에는 돈에 관련된 문제가 엮였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돈이 오가는 시장이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나 그런 경제학적 접근에 의해서 발생하는 취약점들도 존재해요. 이거는 오로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취약점이고요. 뭐 다른 돈을 거래하는 그런 네트워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돈을 거래하는 솔루션이 생긴다면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경제학적 취약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을 하는 문제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해당 개념이 이제 기존 전통 보안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 보안이 좀 다른 맥락을 갖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학적 수식을 해석을 해드려야 되고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게 정말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앞서 이제 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잠시만요.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스 같은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기가 좋으니까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기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 어차피 멘토링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DM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보안 위협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통 보안이랑 마찬가지로 해킹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을 해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뭐 팩쉴드나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해킹 사고들을 이제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리포트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작성을 하는 리포트 글들을 쭉 보면 거의 뭐 하루 이틀에 한두 개 하루 이틀에 뭐 한 개, 두 개씩 해킹 사고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막 몇백만 달러, 막 몇천만 달러가 털려가지고 난리가 났다. 약간 막 그런 이야기가 그런 사례들은 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이제 뉴스 기사에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취약점으로 인한 외부 공격도 존재해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취약점들을 이용을 하는 외부 공격도 존재를 하고 아니면 내부 관리자나 아니면 내부자에 의해서 발생한 해킹이 아닌 해킹에 속하지 않는 자산 유출도 존재해요. 뭐 이거는 약간 해석적인 부분에서 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부자에 의해서 자산이 나간 것도 해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해킹 기술만 사용이 된 경우만 해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해킹 사고가 기존의 전통보안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침해 사고를 분석해서 사고의 원인을 빠르게 규명을 하고 자산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일 중 하나에 속해요. 뭐 아래에서 이제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들은 이제 6월이나 7월 동안에 발생했던 사고들이고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사례를 꺼내 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 목적으로 실제 거래 로그나 트랜잭션들을 바탕으로 이제 발표자가 네, 당연하죠. 해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거를 제가 그 6월 달인가 7월 달쯤에 그런 사례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를 제가 밑에다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제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트랜잭션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제가 직접 분석한 사례들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실제 사례인데 외부 공격이 아닌 경우에 속해요. 이거 내부자 해킹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위드드로우라는 함수는 이제 출금을 위한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코드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금을 위한 함수고 이제 에셋이라는 녀석은 어떤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자산을 표기를 하는 거예요. 자산을 표기를 하고 어드레스 리시버라는 건 이제 출금을 할 때 그 출금된 돈을 수신하고자 하는 그거를 이제 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누군지를 그 계좌 주소를 기록하는 애고 이제 어마운트는 얼마만큼은 출금을 할 건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 only owner라는 녀석이 이제 붙어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여기 보시면 only owner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한을 조절을 해주기 위한 지정자 같은 느낌인데 이 녀석이 붙어 있다는 거는 이 위드드로우는 이 컨트랙트 v판다 뱅크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개발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함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 아까 전에 내용보다 조금 쉬운 내용이고 이것도 기프티콘 있어요. 여기 있는 기능은 내부에 있는 이 컨트랙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이 리시버한테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관리자만 호출을 할 수 있고 출금 함수라고 하면 비슷했는데 거의 정답이긴 해요, 이상님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관리자만 호출을 할 수 있는데 컨트랙트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을 임의로 아무한테나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관리자가 다른 외부 사용자들이 이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예치했던 자산들을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임의의 계좌로 싸서 꺼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내부자 소행의 해킹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 시사금융용어로 이제 러그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러그풀이 이제 뭐 실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뱅크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 몇 달 전에 그 은행 중에서 뱅크런 사태 났던 거 뉴스 기사 떴는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혹시 다들 기억하시려나? 네, 그거랑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돈을 갖고 나른 거잖아요, 결국에는. 약간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컨트랙트를 배포한 관리자나 아니면 그 내부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내부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을 자기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꺼내서 도망가 버리는 경우를 이제 러그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러그풀에 해당되는 내용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해킹 사례로 간주를 합니다.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 내역에서 되게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 거래 내역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트랜스퍼로 토큰을 이동을 시킨 거래 내역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계좌에서부터 하나의 계좌로 이제 그런 코인들이 엄청나게 전송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트랜잭션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러그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거는 스테이킹 메커니즘에 관련된 내용. 이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퀴즈를 내지는 않을 거고요.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스테이킹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쉽게 말해 제가 갖고 있는 코인이든 뭐 토큰이든 있겠죠? 뭐 NFT가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녀석들의 이제 일정 지분을 컨트랙트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묶어놓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자를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이제 리워드를 수령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은행으로 따지면 비유성 적금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한 기간 이후에만 그 스테이킹을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나 약간 비슷하죠? 메커니즘이. 약간 그런 개념인데 이번 7월 달에 발생했던 해킹 사고 중에서 7월 초인가 6월 말인가 아무튼 발생했던 해킹 사고 중에서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코인이나 토큰을 예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코인에 상응하는 리워드를 수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코드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직접 하나씩 다시 앞으로 넘겨서 짚어드릴 테니까 이거를 직접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문제가 되는 코드는 이제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구현을 하고 있었던 그 컨트랙트 안에서 두 가지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디포짓 NFT to 랜딩이라는 함수를 쓰고 있었고 다른 하나가 이 밑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녀석들과 이 녀석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야 주석 달기 오케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디포짓 NFT 어쩌고 그 함수예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을 예치를 하기 위한 함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랭스라는 녀석을 기반으로 이제 폴루프가 돌아가고 있는데 폴루프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시연을 하셨을 테니까 뭔지 아시죠? 결국에는 이 랭스가 만약에 0이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반복을 안 하겠죠? 예치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예치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랭스라는 녀석이 위에 보시면 NFT IDS에서 이제 랭스를 가지고 오는데 그 NFT IDS가 어디서 왔냐면요. 이 친구가 어디서 왔냐면 보시면 이제 디포짓 인포 메인 토큰 IDS라는 녀석에서 와요. 근데 이 녀석이 실제로 어떤 값을 갖고 있는 녀석인지 앞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파라미터를 다시 한번 보면 메인 토큰 IDS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리스트가 넘어가는 상태였어요. 비어 있는 리스트가 넘어가는데 그럼 결국에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함수에서 루프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상 자산을 예치를 안 하겠죠. 이 부분에서. 가상 자산을 예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스테이킹을 안 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스테이킹을 안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스토어 유저 인포라는 녀석이 있다고 했고 이 스토어 유저 인포는 이제 NFTs라는 녀석을 이제 넘겨주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NFTs라는 녀석을 넘겨주고 있는데
NFTs를 기준으로 이 녀석에 대한 가치 산정을 진행을 하고 이 녀석에 해당되는 어마운트, 그러니까 이 녀석에 대한 이 토큰을 예치를 했을 때 받아야 되는 리워드를 누적을 하는 코드가 잘못 구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상 자산을 예치를 하지를 않았음에도 저기 넘어간 이제 정보가 조작되었다는 것 때문에 예치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보상을 이제 이 스테이킹 프로토콜에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자산을 예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한테 임의로 보상 자산을 그렇게 전달을 해주는 약간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겼던 사례에 속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개발자 실수죠. 개발자 실수라고 보시는 게 맞죠. 컨트랙트를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블록체인 메커니즘에서 이제 해킹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는 개발자들의 실수로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딱 그거에 속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나온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했을 때, 뭐 이거는 침해 사고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는 했지만, 뭐 이거는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 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참고를 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제 이런 코드에 대한 이해 능력이나 뭐 경제나 뭐 환율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그런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킹 프로토콜이 뭔지 모르면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사실 뭐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보 보안을 공부를 하든 어떤 해킹 영역을 공부를 하든 마찬가지기는 해요. 이게 취약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뭐 프로그래밍 언어든 뭐 그런 아키텍처 구조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시사 금융 용어 이런 것들 기억하시나요? 이런 것들 제가 스크린샷으로 넣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블록체인 강의를 하기는 했지만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 보안 영역에서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항상 유의하시면서 신경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보 보안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코드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취약점을 판단을 할 때 코드에서 결함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뭐 오버플로우가 난다거나 뭐 아까 전처럼 도스 취약점이 있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취약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고 이거 위주로 코드를 분석하고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실제 정보보안 업계랑 그런 해킹 취약점 분석 정보보안 약간 그런 영역에서는 이런 안전하지 않은 구현뿐만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현이나 아니면 개발자의 의도나 그런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잘못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0% 100%의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10%만 이제 수수료를 뗀다고 가정을 할게요. 10%만 수수료를 떼야 되는데 개발자의 실수나 구현 오류로 15%의 수수료를 뗀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버그로 간주를 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취약점으로 간주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자의 의도나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최대한 그런 플랫폼에서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가장 마지막의 경우에도 공격자가 환율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자산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플래시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시장에서만 가능한 일시적인 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대출을 하는데, 이런 거를 대출을 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주식 시장이나 환율 시장에서 특정한 가치를 조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A랑 B라는 녀석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A라는 녀석의 가치를 갑자기 엄청나게 급등을 시키고 싶다면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산을 그 안에다가 예치를 시키는 것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환율을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인플레이션을 목적으로 공격을 하는 해커들도 있어요. 이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한정된 이야기긴 하지만 약간 근데 이 얘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결국에는 공격자들이, 그러니까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 전통 보안이나 악성 코드의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을 하고 지속적인 정보나 아니면 자산을 유출을 시키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공격자들이. 그 공격자들이 하는 작업들을 파악을 하고 얘가 어떤 공격을 위해서 이 작업들을 사전에 수행을 했는가,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공격자의 행위의 각 단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 가지 해킹 사고나 침해 사고들을 직접 분석을 해보면서 그런 감각을 익히시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의 끝이고요. 사실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되게 몰랐어요. 사실 어떤 내용을 해드려야 될지가 너무 감이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침해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해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존 정보 보안을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낸 거 퀴즈 푸셨던 분 두 분 계시죠? 네, 두 분 혹시 그 디스코드 안에 계시면 디스코드 서버에 제가 있거든요. 보면 임재혁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네네 배포전 테스트를 진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테스트 커버리지를 위한 코드도 전부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사례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자에 의한 소행인데 내부자에 의한 소행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테스트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애초에 자산 유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싱을 위해서 만들어진 녀석이니까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테스트가 진행이 됐음에도 그런 개발 실수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그런 생태계 침해 사고 분석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화이트 해커들도 당연히 블록체인 생태계에 되게 많은데 그런 화이트 해커들이 그런 취약점들을 찾아주는 이유가 저런 식으로 개발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들여서 만들었다고 해도 저런 보안적인 결함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보안적인 결함이 그런 침해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찾아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버그 바운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로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너무 어려운 내용을 다뤘나?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좀 더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고 직접 해볼 수 있고 좀 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진행을 한 멘토링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